방금 소개받은 김덕원 차장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은금융광자 주제는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실제로 저희 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챕터 1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챕터 2, 챕터 3가 실제로 저희 한국은행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밖으로 나간 한국은행 공식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발표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은행법을 살펴보시면은 한은은행법 제6조에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의 수립 등 해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2항을 보면은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해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매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겉페이지 다음 장에 제가 지금 박스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작년 12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개최돼서 거기에서 의결돼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개드린 첫 번째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상황은 금통위가 의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어떻게 했고 그 결과 경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챕터를 넣었고요. 그래서 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4가지로 카테고리 했습니다. 먼저 이제 기준금리 운용,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그 다음에 금융유한시장 안정도모, 그 다음에 금융시스템 안정 제고. 한국은행이 이외에 다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조사국에서는 경제조사, 분석, 그 다음에 저희 경제통계국에서는 통계 작성, 그 다음에 유자운용원에서는 유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통화정책하고 좀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4년 저희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 중에 기준금리는 우리 경제가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2.5%로 유지하였는데 이때는 이제 경제 내외의 어떤 리스크, 어떤 정거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2.5%로 유지했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좀 지연되고 내수 심리도 위축되는 가운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GDP 갭인데 지금 현재 이제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저희가 GDP 갭이 점점 축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축소 시기가 점점 이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하반기 중 8월, 10월 두 차례 걸쳐서 25bp씩 두 차례 내려서 2.00%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금리 앞에서 설명하신
설명드린 그 기준금리 운용,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지금 자료를 넣었는데요. 이제 기준금리 정의 및 파급 경로입니다. 기준금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실제 잘 들어보기 힘든 용어인데요. 이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쓰고 있는 금리입니다. 시장에서 쓰는 금리는 아니고요. 이 기준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이 어떤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도 해주고 금융기관에서 예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 매매 거래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거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라는 고유 용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까지는 저희가 기준금리라는 용어가 없었고 그때는 콜금리를 정책금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콜금리를 정책금리로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기준금리라는 금리를 정책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물론 최근에 금융 안정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2.5에서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은 바로 콜금리가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일물 단기 시장 금리, 즉 이제 CD나 CP,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가 따라서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시장 금리, 뭐 국채, 회사채 금리가 따라서 또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쪽은 이제 그 직접 금융 시장이고요. 여수신 금리라는 거는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그다음에 수신 금리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따라서 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물 경제, 물가나 경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 경로고요. 밑에 뭐 자산 가격, 환율 기대 심리는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금리를 낮추면은 통상 주가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이렇게 따라서 이제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금리를 내리면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대 심리는 그 경제 주체들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은 경제를 부양시키려는 목적이 있구나 이런 어떤 기대의 형성을 시키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기준금리,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가계의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금리를 해서 그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살펴보면서 밑에 나와 있는 정책 효과 분석을 해서 다시 기준금리를 더 조정을 해야 되나, 기준금리를 그대로 조정하지 않아야 되나, 기준금리 그런 것을 다시 결정해서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매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월 달에는 1월 15일 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이 지금 한국은행은 매월 월별로 이런 의사결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누가 결정하느냐? 저희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 내 구체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거냐? 그래서 결정 주체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그 다음에 임명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 5명은 저희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고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임기는 4년입니다. 다만
부총재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위원 5인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한국은행 뭐 하느냐? 한국은행 집행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및 의견을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준금리 결정 절차인데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본회의를 먼저 박스에 여기 본회의를 보시면은 통상 두 번째 목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본회의라 하고요. 통상 본회의 전일에 이제 수요일 날 동향 보고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일 거야. 그 본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국내의 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 유한 국제 금융 동향 써 있는데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국내의 경제 동향이라는 자료를 작성해서 동향 보고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동향은 이제 저희 금융시장부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한 국제 금융 동향은 저희 국제국에서 작성해서 금융 동향 보고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과의 어떤 질의응답 또는 위원님들과의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와서 그 논의 내용을 근거로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는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의결로 논의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목요일날 본회의가 보통 9시에 시작하는데 보통 회의 자체가 뭐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이 되면은 바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회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건 의사결정 즉시 바로 공표가 되고요. 그래서 저기 옆에 보시면은 금통위 의결문이란 이제 그 내용이 의결문인데 이게 바로 공표가 되고 11시 20분에 총재님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대한 배경 기자회견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여기는 이제 목요일 날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제 9시에 통상 9시에 열리는데 회의 직전에 기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회의 직전을 사진을 찍은 장면인데요. 이렇게 통상 기자들이 참석해서 내 회의 직전의 분위기 이런 걸 좀 취재하고 사진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저희 한국은행 총재님이시고요. 당연히 총재님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십니다. 회의를 주재하시는 거고요. 양쪽에 6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부총재님, 나머지 금융통화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 직전 상황이고요. 저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게 저희 한국은행에 옛날에 옛날에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회의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그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총재 기자 간담회 사진이 있는데요. 11시 20분에 총재님이 공부실에 내려가서 먼저 그 정책 결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엔 답변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통상 한 12시 내외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2004년에 기준금리를 10번 동결하고 2번 내렸는데요. 이 12번의 프로세스가 이런 절차를 계속 걸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화정책의 어떤 파급 경로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자 금리를 내린 겁니다. 또는 금리를 동결한 거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을 벌어졌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보면은 이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어떤 금융시장 파급 경로는 작년에 대체로 이제 원활하게 작동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은행 수신금리, 여신금리가 거의 그 기준금리 변동폭만큼 변동을 했고요. 주요 시장금리도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서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 대출도 증가세를 지속을 했고요. 그래서 금융시장 파급 경로는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최종 목표는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요. 어떤 기준금리 인하의 어떤 실물경제 파급 효과는 통상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요인 때문에 어떤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로 지역, 중국, 일본 등 성장세가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부진하고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자본의 한계, 생산성 저하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저하돼서 어떤 총수요 회복을 저해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수요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최근에 이제 농산물,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공급촉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GDP 성장률이 2013년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4년 들어서면서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를 보면은 저희가 당초 이제 상당히 이제 높아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크게 높아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 또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금리의 실물경제 파급 효과가 좀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 2014년도를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4년 강화한다는 그런 어떤 운영 방향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간 한도 조정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이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도를 3조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가 총 한도가 12조였는데요. 이거를 15조 원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경제 성장이 특히 이제 투자가 부진한 특히 중소기업 투자를 좀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한도 조정을 통해 지방 소재 경기 부진 업종, 주로 이제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예영업, 운수업 등인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포함하였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제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을 옛날 용어로는 총액 한도 대출이라고 했었는데, 보다 이제 그 의미가 보다 정확한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정책을 통해서 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어떤 중소기업,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공급이 좀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저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금융중개 지원 대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무역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무역금융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위주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하면 저희의 은행이 지원해주는 신용대출 지원.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있고요. 기술형 창업 지원이 있고 작년에 신설된 설비투자 지원. 그 다음에 지방 중소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금융유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국내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이제 국내 금융유한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었는데, 밑에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노력입니다. 저희가 작년 3월에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CPO를 통한 취약업종의 회사채 차원 발행 지원을 위해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그 회사채를 굉장히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리 CPO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채권을 회사채는 아니고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 채권을 누가 발행하느냐? 어떤 SPC라고 해서 어떤 실체가 없는 어떤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서 발행하는데,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거를 저희 그 신용보증기금이 그 신용을 보강합니다. 이게 어떤 보증을 쓰면서 그 신용 등급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일반 중소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등급인데요. 그 신용 등급을 높여서 손실이 나면은 그 신용보증기금이 그거를 보증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신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을 팔기가 쉽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출을 해준 겁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한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라는 거는 작년에 금년에도 이게 스틸 유효한데요. 작년에는 그 미국은 통화정책을 약간 이제 그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일부 중단을 했고요. 반면에 유럽, 그다음에 일본은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굉장한 이제 영향력을 주는데요. 이제 그런 변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작년에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침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틸 그 중동 상황은 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켰는데요. 이 시기에 한국은행은 부총재를 반장으로 하는 통화금융대책반을 가동하여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정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작년에 한 이벤트가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이제 작년 2013년 말에 미국이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금융시장이 연초에 불안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 그 주민 투표, 그 다음에 스틸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관련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양적 완화 작년 10월 31일 날 양적 완화를 크게 확대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금융시장이 좀 특히 원엔 환율이 좀 불안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통화금융대책반을 가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 수합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호주 등하고 체결했었고요. 그다음에 원유한 직거래 시장을 개설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굉장히 달러에 대한 그 의존성이 높은데요. 그걸 좀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영내 국가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해보면은 그래도 그 국제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가 작년에 중점을 두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시스템 안정 제고. 네. 이제 금융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은행, 금융기관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취약 요인과 보건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시 건전성 분석국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금융안정국으로 이제 1월 말에 이름이 변화될 텐데 이제 거기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이제 거시 건전성 상황 종합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안정 보고서를 시스템적 리스크 점검의 경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는 저희가 이제 1년에 2번 발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시 건전성 상황 점검 체계는 뭐냐?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어떤 모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안정 보고서 이런 거를 통체적으로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제 관련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소액 결제 시스템이 결제 완결성 보장 대상을 확대 지정하는 등 지급 결제 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면은 그 거래가 이제 결제가 돈을 저희가 송금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돈이 송금이 돼야 되는데 결제 완결성 보장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돈을 보냈는데 금융기관이 중간에 그 금융기관이 망하면은 그 결제가 사실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데요. 저희가 소액 결제 시스템을 결제 보장 대상으로 저희가 금융하고 협의를 하면은 실제로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그때 이루어진 거래는 완결된 걸로 법에서 외의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완결성 보장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시스템을 기존에는 5개 시스템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자금관리 서비스 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지로 시스템 등 3개를 추가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규제 등 바젤 3 기준, 지급결제 관련 신국제 기준 등 국내 이행을 추진했고요. 이제 지급결제 관련 신국제 기준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결제 서비스의 어떤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국제결제은행 등에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각국이 이 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기준을 도입하는 와중에 있고 매년 이게 상당히 큰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인데요. 이제 저희 한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은 가계 부채가 노중되고 기업 수익성 악화 등 취약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평가고요. 다음은 이제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여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워딩 자체는 저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 그 자구 자체는 사실은 이제 오피셜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테이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좀 그건 주의해 주시고요. 먼저 운용 여건을 저희가 이제 살펴본 거는 세계 경제, 그다음에 국내 금융 경제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은
저희 한국은행은 2015년 중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국별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테이블은 좀 약간 옛날인데요. 이게 지금 IMF 기준은 2014년 10월 전망이고요. OECD는 2014년 11월 전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IMF와 OECD는 세계 경제를 2014년에 한 3.3%, 금년에는 3.8, 3.7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좀 한 두 달 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경제 성장이 좀 더 부진하고요. 신흥국 시장도 굉장히 좀 약간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낮아질 수 있고요.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한 2.2, 금년에 한 3%대. 유로 지역은 지금 작년에 0.8, 금년에 1.3, 1.1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낮아질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부진했고 금년에도 뭐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7.34, 근데 금년에는 한 뭐 7%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은 이제 201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4년보다는 소폭 높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으나 아마 작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딩 자체는 이제 금통위에서 의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향후 성장 경로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 지역 경기 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국 성장세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저인플레이션 현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금년 한 중반경에 이제 금리를 올릴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ECB는 그 금년 1월에 또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때 양적 완화를 시행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물가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로 지역의 경기 부진 장기화. 지금 독일 경제도 상당히 뭐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리스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신흥국 성장세 약화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이런 데 러시아에는 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브라질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유가가 최근에 한 뭐 100달러에서 한 지금 60달러, 50달러 정도까지 지금 하락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황인데요. 미국도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런 저인플레이션 현상을 좀 심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불안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스틸 이제 해소되지 않고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잠재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유로 지역의 가장 큰 그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지금 이제 12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2%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안 요인이 지금 이제 그리스가 유로 지역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뭐 지금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옆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IMF가 작년 10월에 그 경제 전망을 하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성장률이 좀 높아졌지만은 그 경기 침체 확률은 오히려 더 높아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이제 IMF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금융 경제 상황인데 먼저 이제 국내 실물 경제를 먼저 이제 국내 실물 경제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제 2015년 중에는 우리 국내 경제가 이제 세 경제가 비록 완만하지만은 뭐 회복세를 유지할 거라고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등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그다음에 경제 조치 심리복 지연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 경제 성장 전망, 이거는 저희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전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금월 15일 날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경제 전망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좀 안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전망이 보다 이제 확실할 건데, 전반적인 지금 시장에서 보는 평가는 이제 저희 한국에서 보는 평가가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경제 성장 평가가 2015년에 이제 민간기관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치의 어떤 중간값, 중위값을 보면은 한 3.5% 성장할 거다, 이렇게 뭐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2015년 3.9, 저희가 10월에 발표한 내용인데 이것보단 좀 낮아지지 않을까, 뭐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 총재님도 이보다는 좀 낮아질 거다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에서도 다 낮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저희는 그래도 이제 완만하나마 이제 저희가 2014년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었고요. 항상 이제 경제 전망에는 항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방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있다. 세계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경제 주체의 어떤 경계에 대한 기대, 어떤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인데, 그 위축된 상황이 크게 뭐 지금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제 기업가들은 투자를 안 하고 가게는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물가를 보면은 어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 완화,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추세 지속, 내수위복 지연 등의 하방 위험이 잠재해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물가 전망도 역시 이제 작년 10월에 저희 조사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 금년은 이미 이제 숫자가 나왔습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고요, 연간으로. 농산물, 석유류 제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물가를 저희가 이제 2.4%로 전망을 했었는데, 유가가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장에서도 이것보다는 굉장히 낮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은행이 전망한 게 아니고 민간 연구기관들이 전망한 거에 중위값은 한 1.7% 뭐 이 정도 지금 뭐 전망을 하고 있는 1.7, 1.8. 기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편차가 심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는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거다. 이거는 뭐 대체로 뭐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금융 위안 시장의 여건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제 금융 위안 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엔화 약세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자본 유출입 및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상수지 흑자,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한 810억 달러 내외인데요. 그 어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그 다음에 안정적인 위안 보유액 관리, 저희가 위안 보유액이 한 3천억 불이 넘는데요. 그 다음에 유체 구조 개선, 이건 이제
위채가 단기 비중이 좀 낮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했던 위치 구조 개선, 어떤 양호한 기초경제 여건에 비추어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래프는 이제 과거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이 상황인데, 뭐 연말에는 좀 많이 이제 유출이 됐고요. 그렇지만은 뭐 금융시장은 좀 뭐 안정돼 있다,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어떤 주식이나 환율의 어떤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이런 모습도 작년에 좀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은행의 신용 공급은 대체로 이제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은 이제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근에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율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주요 요인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은 이제 자기자본 비율이 BIS3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원만한 경기 회복, 대출 증가 등 영업 신상세 지속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양호할 걸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제 예대 마진 축소, 경쟁 심화, 한계 기업 구조 가능성 등 제약 요인이 이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는 이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어떤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기준보다는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어떤 손실 같은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년도죠. 금년도 이제 통화 신용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카테고리가 6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 운용, 기준금리 운용, 통화 정책의 투명성 및 유효성 제고,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실효성 제고, 금융위안 시장 안정도무,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2014년도 운용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큰 카테고리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 박스에 있는 거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린 어떤 그 6개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이제 요약해 놓은 건데,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통화 신용 정책은 물가 안정 기조위에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면서도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운용한다. 정책의 유효성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금융위안 시장의 움직임과 금융 부분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 우려 시 적극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내용이 길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은행 목적조항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은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의 의의가 어떤 이제 물가 안정인데요. 2011년 한은법이 추가로 개정되면서 금융 안정도 일종의 목적 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금융 안정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장도 관심을 두겠다,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물가 안정, 성장세, 금융 안정. 그래서 이 3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라는 거를 기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의 유효성이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서 금융중개자금 지원 대출이 있는데 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슈였지만은 이제 금년에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금융시장 불안, 또 그에 따른 어떤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약에 불안한
뭐 현상이 발생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이제 금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첫 번째 저희 그 어떤 운영 방향의 첫 번째가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그 운영 체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물가 안정을 목표로 이제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 그 운용을 어떻게 하겠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모색하여 2016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하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중기적 시기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효율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모색하겠다. 물가 안정 목표의 적용 시계, 변동 허용 범위, 대상 지표 등 제반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저간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새로운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그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 등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설명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물가 안정 목표 운영에 대한 저희 이제 정책 방향인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이제 다시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를 하고요. 이에 맞추어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공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목표를 감안해서 다양한 정보 변수, 통화량, 금리, 환율, 자산 가격 등을 활용하여 이제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고 미래의 물가 상승률 예측치가 목표치에 수렴하도록 운용 목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물가 안정 목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하고 중간 목표 관리제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중간 목표 관리제는 저희 과거 이제 위안위기 이전에 저희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운용 체계로 채택했던 방식이고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이제 위안위기 이후 저희가 이제 새롭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용 체계입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뒤에 보면은 이제 중간 목표가 있느냐, 정보 변수를 이용하느냐,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물가 안정 목표제는 통상 반드시는 아니지만 물가 안정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중간 목표 관리제는 때는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게 이제 뭐 과거에도 저희가 이제 물가 안정이 사실은 목표였고, 경제 성장, 완전 고용, 국제 수지 균형, 이건 이제 국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 이제 목표고요. 이제 물가 안정 목표자를 채택하는 나라는 물가 안정이 목표고요.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 뭐 국제 수지 균형, 뭐 이런 거를 더 이제 목표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이제 중간 목표가 있느냐, 중간 목표가 없느냐,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제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과거에는 이제 중간 목표 관리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는 걸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입 배경을 보면은 이제 중간 목표 관리제의 이제 한계가 드러났었는데, 과거에 주로 이제 크게 중간 목표 관리제를 많이 사용하는 게 통화 타겟팅, 통화량 목표제 또는 환율 목표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요.
통화 타겟팅하는 경우에는 이제 80년대 이제 금융혁신, 그다음에 금융자유화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빅뱅 뭐 해서 이제 은행들 통합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통화 수요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어떤 중간 목표가 변동성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통화하고 인플레이션은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제 동제도가 유효성이 저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목표가 유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최종 목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목표를 타겟으로 해서 정책을 하면서 최종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건데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약화됐었고요. 이제 환율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율을 타겟팅한다는 거는 중앙은행 그 금리 정책은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통화에 따라서 이제 금리 정책은 자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게 그런 걸 이제 독자적인 통화 정책 운용이 이제 제약되어 있고요. 이제 환율을 특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그 환율 수준을 지지하지 못하면은 이제 투기적인 공격이 많이 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소로스가 영국의 통화를 투기하면서 이제 막대한 이제 부를 거뒀고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선진국인 영국 중앙은행도 그 투기적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환율 어떤 통화량 타겟팅을 약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위안위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환율 타겟팅하는 국가들이 많았었는데요. 어떤 통화 투기적 공격에 많은 경험을 해서 이제 그런 환율 타겟팅 많이 포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나머지 뒤에 이제 밑에 설명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지속성 과거에 이제 성장하고 물가하고 굉장히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학계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많이 변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는 이제 GDP 갭 또는 이제 고용 갭하고 물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총 공고 곡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필립스 곡선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필립스 곡선이 그런 어떤 성장하고 물가하고 역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 안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달성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 학계의 이제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필립스 곡선이 성립하지 않거나 인플레이션 자체가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게 물가 안정을 달성해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물가를 낮게 유지해도 어떤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어떤 학계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실질적인 그 현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계의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 이런 거가 뒷받침되면서 1900년대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했고요. 초기에 보시면은 칠레를 빼고는 나머지는 주요 선진국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 저희가 97년 말 98년 이제 위안위기를 겪으면서 주로 이제 신흥시장국들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중앙은행의 그 물가 안정 목표제가 굉장히 유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안정 목표제는 물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물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물가라는 게 여러 가지 물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물가를 대상으로 물가 목표를 설정해야 될 거냐? 이거는 현재는 이제 소비자 물가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소비자 물가를 하다가 그 대상 물가 지표를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다시 또 2007년에 다시 소비자 물가로 다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것도 지금은 2.5에서 3.5%입니다. 저희가 2.5, 3.5를 한 거는 밑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물가 목표가 좀 낮아지고 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의 물가 안정 추세, 물가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간을 부여할 거냐? 과거에는 이제 1년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2.5, 3.5 달성 기간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목표를 하는 거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뭐 파급시차를 감안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년이 2.5, 3.5%를 적용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년도에 그 현재 물가 운용 그 목표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한국은행이 과거 지금 상당 기간 그 물가가 저희 2.5, 3.5%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하회하고 있는 현상을 좀 많이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적정 물가를 탐색을 하고 그 적정 물가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적용을 과거처럼 3년을 할 건가? 그다음에 밴드를 어느 정도 줄 건가? 지금은 이제 2.5에서 3.5 굉장히 밴드가 이제 한 1%포인트 굉장히 좁은데 이걸 넓힐 건가? 그대로 유지할 건가? 대상 지표를 소비자 물가를 그대로 사용할 건가? 다시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건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굉장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2016년부터 적용할 이제 중기 물가 목표를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내용은 아마 금년 말 정도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걸 바로 그냥 발표할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이제 각계의 어떤 다양한 의견 이걸 그 과정에서 청취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거는 그 저희가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점검하고 대국민 설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기준금리 운용. 앞에 2014년에도 있었는데 이건 뭐 저희가 통화정책을 한 상황이니까 이제 기준금리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추어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운용하겠다. 그래서 2014년하고는 약간 뭐 내용이 약간 달라졌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어떤 성장세 회복, 물가 안정 기조, 금융 안정 이 세 가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어떤 뉘앙스는 약간 달라졌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용할 거냐를 보면은 이제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이제 물가도 아까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걸로 여건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이런 여건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지속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보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의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거나 낮은 물가 상승률 지속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그 전망한 것보다 어떤 하방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이 일어날 어떤 위험에도 유의해서 기준금리를 운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한편 국내 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유효 생산 능력이 점차 해소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세가 회복되고 물가도 좀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통화 정책 현재의 완화 정도를 좀 조정하는 것을 좀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GDP 갭뿐만 아니라 고용 및 제조업의 유효 생산 능력 지표 변화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 그 매월 발표하는 통화정책 이후에 발표하는 의결문에 보면은 이제 GDP 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GDP 갭은 이제 잠재 성장률하고 이제 실제 성장률하고의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좀 낮은 상태인 마이너스 상태인데요.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어떤 고용, 실업이나 고용률 이런 거하고 제조업 가동률 이런 다른 유효 생산 능력 지표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점검하면서 기준금리를 운용하겠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기존에도 뭐 저희가 고용, 제조업 생산 능력 이런 걸 보고는 하고 있긴 한데 이걸 좀 명확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간 이제 그 위험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 국내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 및 이에 따른 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자본 유출입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및 부실화 등으로 금융유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상시 점검하겠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다른 그 리스크 요인에도 굉장히 이제 좀 주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한편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장기화가 금융 불균형 심화, 한계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겠다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 그 장기간의 그 완화적 통화정책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유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뭐 한계 기업 구조조정 지연 이런 거는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 이제 생존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금융 불균형 심화 이런 거는 이제 뭐 가계부채 누중 해서 그 금리가 낮으면은 이제 뭐 수익 추구 이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유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은 이제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유효성 제고인데요. 이제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 및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내용, 기술 방식 등을 꾸준히 개선하여 정책 결정 벽에 대한 설명과 정책 시그널링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경제 전망의 내용을 반영하고 물가 안정 책무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국회 제출 법정 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통화신용정책을 매년 이제 3월과 9월에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망을 1월, 4월, 10월, 7월, 10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담고자 이제 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 시기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통화정책의 투명성, 유효성 제고 이게 이제 왜 한 챕터로 들어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이제 가계나 기업의 그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정책의 투명성 이런 걸 강화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인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통화정책 여건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2015년부터 콜 시장이 비은행 금융기관 참여 제한 강화로 은행 중심 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은행 비은행 간 RP 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 대외의 충격 등으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다음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필요성, 통화정책의 전통적 파급 경로 제약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통화정책 운용 체계 및 정책 수단 등을 모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 나라 콜 시장은 그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도 참여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통상 이제 그 어떤 콜 시장은 통상 은행들만 참여하는 시장인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좀 제한하는 걸로 2013년에 그 제도를 바꾸는 걸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2016년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비은행들은 그러면 자금 조달 이런 운용을 그 은행과하고 RP 시장으로 콜 시장에 있는 RP 시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제 금년 중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떤 대입 충격에 따라서 국내 이제 장기 시장 금리가 따라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저희가 의도했던 그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금리가 저희 의도하고 좀 다르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이런 현상은 좀 저희가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필요성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만 도모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저성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떤 성장에 대한 제고를 하기 위해서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견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중앙은행 역할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구 고령화, 자본의 한계율 저하, 어떤 구조적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를 아까 제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게 어떤 구조적인 현상이냐? 그러면 이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챕터, 아까 그 2014년 통화정책 운용 실적 운용에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그걸 계속 저희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이제 실효성을 계속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금융경제 상황에 따른 경기 대응 및 금융안정 필요성,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금 사정, 유동성 조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한도를 적절히 조절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개별 지원 프로그램은 전체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및 성장세 회복 지원에 보다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를 개편해서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 대급 대출 취급의 적극적인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한 자금 지원 적정성 확보 노력도 지속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가 지금 15조 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금융경제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성장 잠재력 저하가 굉장히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위안 시장 마지막은 아니고요. 금융위안 시장 안정도모. 이것도 이제 2014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중앙은행은 이제 금융시장, 위안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금융위안시장의 변동성 확대,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본 유출입, 가격 변수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에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 운용에 반영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원달러, 원엔 환율 등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실물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위안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거고요.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안 부분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위안 부분 거시 건전성 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신용경계감 증대, 취약업종의 여팡 부진 지속 등 국내 위험 요인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위안 시장 불안 정도에 따른 단계적 종합대책, 컨티전시 플랜을 계속 점검 보완하겠다. 이게 이제 그 금융위안 시장 안정 도모의 주요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정부와 협의해서 위안 부분 거시 안정성 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러고 그 전에는 이제 유화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이런 현상을 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유화 건전성 3종 세트라고 해서 유한 파생 상품 포지션 비율 한도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 건전성 부담금 이런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불안 정도에 따른 단계별 종합 대책을 계속 점검 보완하겠다 해서 저희 이제 한국은행 이제 대부분 기관이 어떤 컨티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플랜을 그때 그 상황에 맞게 계속 보완하면서 금융시장을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서 정부, 감독당국 등과 가계부채 누중, 자본 유출입 변동성 등 주요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책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및 금융위안 시장의 안정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가계부채 DB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한편 가계부채 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 다음으로는 원위안 직거래 시장 정착, 통화수합 자금을 이용한 무역결제 활성화, 역내 금융 안정망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금융위안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보는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자금 유출 하고 가계부채,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가 리스크로 보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에 대응해서 저희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DB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경제통계국에서 신용정보사의 정보를 한 100만 개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작업을 구축을 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통화수합 자금을 이용한 무역결제, 이거는 이제 과거 그 중국하고 하고 있고요. 그 말레이시아하고 지금 이제 이걸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이제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한국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 시스템, 금융기관 건전성하고 결제 시스템 이걸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금년도에 이제 대내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금융안정 보고서 작성 시
주요 이슈 분석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적 리스크의 사전 포착, 경보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금융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리스크 점검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공포 이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 상황을 추가로 종합 점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금융안정보고서를 저희가 6월, 12월이 아닌 4월, 10월에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6월, 12월로 좀 시기를 앞당기고 대신 3월, 9월에는 금융안정 상황 점검을 금융통화위원회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공동검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검사권은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리스크 포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검사보다는 이제 주제별 부문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금융 규제 및 지급 결제 기준의 원활한 국내 도입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 규제는 이제 BIS를 중심으로 이제 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BIS에서는 많이 이제 일단락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저희가 BIS에 이제 BIS 이제 국제 결제 은행인데요. 거기는 이제 중앙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의 회원인데 그 회에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내용을 국내 이행을 할 때 금융당국과 협력을 해서 그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지급결제 관련도 마찬가지로 신국제 기준의 국내 도입, 그다음에 지급결제 시스템 인프라 확충. 최근에는 이제 핀테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한편 지급결제 서비스를 뭐 용이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결제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리스크 요인도 되기 때문에 어떤 감시를 강화하면서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준 거는 저희가 24일 날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 통상 이제 그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요. 이제 통화신용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그 뭐 기자 설명 이런 건 없습니다. 연간 이런 건 없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이걸 읽어보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해석은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를 배제 안 하겠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뭐 매일경제도 뭐 여기는 금리 뭐 인하 내용은 표현은 안 돼 있고 그냥 완화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이데일리는 어떤 금리보다는 금융 안정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김석원 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